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뭐 이제 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네. 특히 새마을금고가 이제 PF 대출이 많이 좀 부실화되면서 뭐 위기가 있었죠. 네. 최근에는 뭐 약간 좀 진정되는 네. 금융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는 어떤 그 특수한 말하자면 다른 어떤 그 금융기관과 다른 뭐랄까 약간 감독이 좀 제대로 좀 엄격한 감독을 받지 못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PF 대출이라는 좀 무리한 대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은 이제 부실채권을 양산하고 새마을금고의 위기로까지 네. 일부 실제로 뱅크런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새마을금고가 전체 우리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 금융시장에 뭐 큰 위기를 초래한다든지 네. 그 정도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위기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새마을금고의 뭐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우리 경제의 어떤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로 전개된다기보다는 이런 금융 부실 문제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경기를 더 억누르는 회복을 더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금융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대출을 해주다가 이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기 관리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위기 관리적인 대응이 함부로 대출 안 해주잖아요. 대출을 굉장히 경색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조금 더 둔화하게 만드는, 악화하게 만드는 요소지 경제 위기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제 실물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건 다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사실 이제 뭐 수출도 안 되고 국내 소비도 대단히 이제 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큰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좀 작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많은 위기관리 능력을 좀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비해서는. 정책당국이. 이제 그런 툴들, 수단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큰 금융위기로까지 발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또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랑 비슷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주로 이제 저축은행 성격의 저축은행 조합이 있고요. 그런 업계 기업과 그 조합이나 이런 여러 자리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새마을금고의 그 지역 금고가 소위 망가지면서 그리고 뱅크런이 일부 발생하면서 오히려 새마을금고 전체 차원에서는 뭐 굉장히 큰 이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뱅크런이 발생하면 약정한 이자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약정 이자가 예를 들어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약정 이자가 아닌 예를 들어 1% 2%의 이자만 주는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이자 지급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벗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그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경색적으로 잘 제공하지 않고 그럴 때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높은 저축 금리를 제한하면서 또 많은 수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저는 사실 그 새마을금고 그 위기설이 제일 돌았을 때, 제일 한참일 때, 제 사실 이 채널에서 여러분 지금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 있는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저축을 뺄 만큼은 아닙니다. 갖고 계십시오. 왜 높은 이익을 기대할 만한 이익을 뺄 만큼 그런 위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경제 현상을 볼 때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약정 이자를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지금 다시 저축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가장 높은 금리로 저축을 제공해주는 저축 상품을 찾아갈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가장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IMF 외환 위기예요. IMF 외환 위기 다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IMF 외환 위기가 그때는 왜 왔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님의 시야로 보셨을 때는 어떤 경과로 IMF 외환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외환 위기를 그 소위 말하는 IMF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왜 이게 우리가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위기를 맞아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르게 됐나. 제가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뭐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책까지 쓰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시 1997년도의 외환위기는 단기 외채 위기였어요. 그렇죠. 단기 외채. 그러니까 외채 중에서도 단기 외채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근데 그 단기 외채가 통상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롤오버가 되잖아요. 차환이 되면 상환 만기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단기 외채를 썼겠죠. 그때는 이제 장기 외채에 비하면 우선 금리도 싸고 하니까 정부도 일정 부분 그림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정부도 금융당국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하자면 채권자들이죠. 단기 외채를 빌려준 외국의 채권자들이 야 우리 만기 연장 못 해주겠어. 돈 다 파. 응?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아니 그 여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형식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예컨대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지만 계속 이제 연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플랜을 짜는데 갑자기 돈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일본계 은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들이 그때 일본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수출도 잘 되고 일본이 워낙 이제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돈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말을 말하자면 유동성이 공급을 해준 거죠.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것도 대부분 달러로, 그러니까 엔화가 아니라.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의 이제 일본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고 일본의 금융시장 내부에 이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을 해서 자기들도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또 그 한편으로는 또 일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그 BIS의 이제 그 규제를 받는데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 일부 또 회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들이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태국에서 먼저 이제 그런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연쇄적으로 전염이 된 거예요. 동아시아 전체로 그럼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일부 재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기초 여건은 좋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로 일본계 은행들 중심에서 그런 단기 외채들을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데 우리가 뭐 외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IMF 외환 위기 그 상황을 굉장히 실감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서 외환 위기가 왔었다.
그리고 그 IMF 외환 위기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 중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보다 절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이었고 그 당시 또 외채 빌려온 돈보다 빌려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무와 채권을 비교해 보니 외채의 성격도 채무와 채권을 비교해 보면 채무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외환 보유액은 또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빨리 돈 내놔. 만기 됐으니까 돈 내놔. 하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책에서도 달러의 힘, 김동기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책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이 역사가 되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되풀이 되니까 또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좀 가늠해보고 대응하는 거 이게 필요할 텐데 이 금융위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23년, 24년을 금융위기라고 전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융부실인 거죠, 아직은. 어쨌든 금융위기의 역사가 나름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짚어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래서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써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제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그 소위 식민지 미국이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화폐제도 금융제도부터 제가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연준이 그 소위 지금의 말하는 연방정부 준비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19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미국의 역사에서 많은 걸 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이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금융 시스템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190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1907년도 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말하자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만한 중앙은행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 시스템. 그만큼 금융 후진국이었죠. 미국이. 특수한 미국의 역사 때문에 이미 제조업 강국이었고 농업 대국이었지만 금융은 대단히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제도의 어떤 미비.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제도의 허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도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미국이 이제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항상 규제 당국, 어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틀을 만드는데 항상 시장은 또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허점을 찾아서 새로운 툴을 상품도 만들고 이제 어떤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기업의 숙명인데 어차피 뭐 또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뱅킹,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규제의 사각지대, 말하자면 그 그림자 금융의 영역이라는 데는 사실 이제 규제 말하자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 섹터에서. 변호사님은 그 그림자 금융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으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법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다 그 메이저 투자은행들이랄지 상업은행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슨 조그마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들이 기존의 그 규제의 틀을 어떤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불법은 아닌 거예요.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금융 당국의 감독도 미치지 않고 또 반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영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거래를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뭐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툴도 제한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제도적인 허점을 자꾸 찾아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 금융기관의 이제 속성상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조금 더 이제 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이먼 민스크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소위 말하는 그 본래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부에 있는 금융 시장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인 거죠, 말이죠. 어떤 게 변동성.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근원적인 어떤 투기 심리랄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좀 저 주식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막 돈 빌려서 막 사잖아요, 말하자면 막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리고 뭐 또 금융기관도 처음에는 막 빌려줘요, 막 이제 막 빌려주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기대 수익에 이제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 어느 순간 이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다 대출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이제 갑자기 자산을 매각하다 보면 또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런 시스템 이런 속성이 금융시장 내부에 근원적으로 좀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민스크 교수가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본주의 그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좀 피하기가 어려운 약간. 그래서 미국의 그 오래된 이제 금융의 역사를 봐도 미국의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금은 이런 금융위기 자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예, 시장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이제 정책에 이제 어떤 그 중점을 두는 식으로 좀 변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셨던 그 특히 그 세 번째가 이제 민스키 모먼트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잘 갈 것 같아 하는 그런 심리로 투자 자금이 막 유입되다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버블이 발생하고 또 이제 버블이 이제 순식간에 꺼지는 과정에서 그런 모먼트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과도한 또 욕심과 탐욕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또 버블이 꺼지고 그게 되풀이되는 어떤 사이클처럼 또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앞에서도 제가 좀 거의 예고성 발언을 했지만 달러에 도전하는 도전자들 미국 패권은 영원할 것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달러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22년 들어서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3년 들어서 28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긴장감이 조성됐었고 또 이럴 때마다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의 몰락, 달러 몰락 시나리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가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